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원래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는 거의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월이나 3월에 대부분 내신 대비 설명회를 하지 다른 학원도 다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들께서 지금 1학년들을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어떤 분이 걱정되시죠?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최근에 고교육점제가 없어지니만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불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저희 학원도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홍보만 우선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해 볼 건데요. 이 홍보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실은 이제 제가 원장이다 보니 저희 학원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경력이라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대치형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도 이 동네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결과를 내신 선생님들은 결과만 가지고 실적만 가지고 홍보를 하자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항상 내세우는 홍보는 대부분 실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실적이 굉장히 많죠. 이제 전교 1등이 55명인데 이건 이제 수학 전교 1등, 영어 전교 1등, 국어 전교 1등, 과학 전교 1등 이런 거 합쳐서 55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화여고 같은 경우나 솔생고 같은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선적을 잘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 실은 저희 학원이 이제 여기 해화여고랑 이제 솔생고가 올 수 있는 관을, 강북관을 이제 수유관이죠. 수유관을 만든 다음에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 그 친구들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건 저희가 기름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신일고, 개성고, 창문여고, 영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교의 전교 1등이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저희를 믿고 맡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요.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진행한 중등 프리미엄이라는 내용인데요. 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 대상 설명이다 보니 동생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지인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중학생들한테 어떤 게 제일 상위권들한테 필요할지 정말 이리저리 연구해서 이번 7월에 확대를 해서 개편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무려 이제 한 4, 50일밖에 안 됐죠. 4, 5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반이 마감돼서 분반까지 하고 굉장히 저희 학원 수학에 많은 매출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핫해요. 어머님들도 다들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해서 그런지 되게 잘 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상담 드릴 예정이고요. 중학생들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등 프리미엄만을 담당하시는 이제 관리자분, 직원분이 아예 별도로 따로 계십니다. 그 정도로 믿고 맡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학교의 이제 특징, 국영수가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원장이다 보니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제가 적은 문장이 아니고요. 네이버에 2028년 대입 개편이라고 검색하면 첫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내신 평가가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된 게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잠시 후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뭘 뜻하는지가 중요하죠. 실은 이제 근데 바뀌는 건 바뀌는 건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게 뭔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실은 이 두 가지는 모두 공교육 강화라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교육 강화라면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공교육 강화라는 이름을 안 걸고, 이렇게 바꾸면 대학이 알아서 공교육 강화를 시켜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수능에 지금 1학년부터 사회랑 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라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뽑는 교수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계공학부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기계공학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리1, 물리2, 계정호, 미적분2, 기하예요. 근데 수능에 이 네 과목이 전부 다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뽑으려고 했더니 수능을 잘 봤는데 뽑아봤자 기초가 부족해서 이 네 과목을 다 안 들어서 우리 학교 수업을 못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1학년부터 우리가 정시에서
내신을 40% 넣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게 정시가 수능 100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시는 수능이 50% 이상인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지금 1학년부터 수능을 60%만 넣고 내신을 40% 넣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공교육이 강화가 되겠죠. 왜? 내신이 강화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대학교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야, 내가 수능 이렇게 바꿨는데 대학교 너희가 좋은 학생 뽑으려면 내신을 봐야 될걸? 그럼 저절로 공교육 강화되지 않겠어? 바통을 넘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내신 평가가 5등급 상대 평가로 전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9등급제의 장점이 뭐였죠? 좀 더 세밀하게 애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5등급제로 바꾸면은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해화여고, 솔생고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적은 편이라 그런데 조금만 가면은 영훈고 있잖아요. 영훈고는 1학년 기준으로 과목에 1등급이 30등까지예요. 거의 엄청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의 실력 차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데 대학교에서 이제 뽑으려고 하니 5등급제라면 걔들 똑같이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서울대는 이제 만능인재를 원했거든요. 만능인재라는 건 뭐냐? 선배들은 전 과목 평점 1.0이 1.5보다 나을 거다라는 건데 이제는 내신이 1.0인 애가 1.5보다 낫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 1.0 안에서도 디테일하지 못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만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 근처도 마찬가지지만 여고를 가면 해화여고도 마찬가지. 해화여고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저 밑에 기름역 근처에 있는 여고를 가면 개정전 미적분 1등급이 전교 2등까지인 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애들이 1등급을 받기 힘들었던 거예요. 9등급제에서. 그런데 이제 5등급제로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받기는 쉬운데 근데 원래 물리투 이런 거는 예전에는 다 절대평가였는데 이제 상대평가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1.0을 뽑고 1.5를 안 뽑았는데 이제는 1.0을 봤더니 물리원, 물리투, 미적분, 기하를 안 한 거예요. 이러면 못 따라올 텐데 똑같은 거죠, 수능이랑. 근데 개정 후 1.5, 개정 후 1.5면 개정 전에 거의 뭐 2.0에서 2.5 사이일 것 같은데 엄청 잘 못하는 거잖아요, 개정 전으로 따지면. 1.5를 봤는데 얘가 물리2를 들었는데 물리2가 5등급인 거예요. 꼴찌인 거죠. 그런데 서울대가 이제 이걸 보기로 한 거예요. 이 수업을 전교에서 몇 명 들었는지 내가 볼 거야. 봤는데 3명밖에 안 들은 거예요. 3명밖에 안 들었는데 전교 3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5등급이 나오겠죠, 개정 후. 꼴찌인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너가 5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너를 물리투 전교 3등으로 생각할게.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정성평가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 평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본인이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지를 평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교육 강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고교학점제를 왜 하냐, 폐지되냐,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은 고교학점제는 좋은 의도죠. 왜 좋은 의도죠? 이거랑 지금 연계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뭐죠?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들어라. 너희 선배들처럼 등급만 따기 위한 과목을 듣지 마라. 우리가 정성평가해 줄 거고 다 볼 거니까 너희가 듣고 싶은 과목을 봐라. 지금 이거 선배들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왜? 이공계 학생인데 탐구 영역을 사탐을 선택하죠. 왜? 등급 따려고. 그걸 유명한 단어로 표현하죠. 사탐런이라 그래요. 지금 사탐런 엄청 많잖아요. 등급 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세부적으로 봐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너희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인데 아직 너가 무슨 과목 들을지 잘 모르겠으면 재수강이라는 시스템도 있다. 대학교 수강 신청처럼 하겠다 이겁니다. 시대교대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데 요런 게 이제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했냐면 학부모 단체 그리고 학교 선생님 단체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행정 및 평가 부담.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학원쌤이 학교쌤보다 잘 가르쳐요. 근데 과연 학교쌤이 학원쌤보다 부족할까요?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가 이제 사교육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몇십 조 이러는데 그거 아시나요? 어머님들 잘 모르시던데 공교육 예산이 엄청납니다. 사교육 시장보다 공교육 예산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져봤자 공교육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왜 못 가르칠까요? 학원쌤은 수업에만 집중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행정이 더 부담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행정 업무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구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전에 서울대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뽑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한 학교가 빵 개예요. 아직 전국에 하나의 학교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럼 아까 서울대 얘기는 뭐냐? 서울대에서 유출됐다고 하는데 실은 유출된 건 아니고 뭐 서울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뽑겠다고 해야 다른 학교들이 좀 기준을 잡을 거잖아요. 서울대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확정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뽑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0% 확정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고교학점제가 폐지되니 전면 재검토하니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학부모 단체에서. 우리 애들이 피해 볼 것 같으니까. 지금 1학년이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가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바꿔볼 필요가 있냐면 지금 1학년이 10만 명이 있으면 10만 명이 전부 피해자일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학교에서 의대를 100명 뽑고 서울대를 1000명 뽑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학년은 의대를 100명 안 뽑고 서울대를 1000명을 안 뽑을까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실은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요. 우리가 깜깜이라서 불안한 거예요, 실은. 지금 선배들은 위에 선배들 보니까 잘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학년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고 표본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실은 이거는 1학년 중에 누가 이득을 볼지 누가 손해를 볼지는 실은 시행을 결과를 나와봐야 돼요. 지금 1학년이 3학년 되어봐야 지금 1학년의 입학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1000명 중에 분명 이득 보는 애도 있고 피해 보는 애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깜깜이인 거지 뭐 모든 10만 명의 학생이 1학년이 다 피해 보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애가 피해 볼지 이득 볼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애들가 있죠. 누구죠? 일단 지금 1학년이 10만 명이 있다면 10만 명이 다 이득 보는 게 첫 번째 정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학년부터는 정시 내신이 엄청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훨씬 유리하죠? 재수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요. 왜? 재수생은 말입니다. 내신을 진작 포기했어요. 왜? 수능이 비중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정시에 대부분 학교가 수능 100이고 뭐 적어봤자 수능 8, 90인데 그럼 학교 내신 다 버리고 정시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얘들이 재수를 해버리면 지금 1학년한테 상대가 안 돼요, 내신이. 수능 시험 범위도 바뀌니까 공부한 게 다 날아가는데 내신이 얘네는 신경도 안 썼는데 1학년은 신경 썼겠죠, 정시를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학년은 재수생에 비해서 정시가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건 다 같이 이득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득 보는 거죠. 두 번째, 개정 전에는 만능 인재를 뽑았어요. 만능 인재를 뽑아서 서울대에서도 내신 평점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평점을 보진 않고 세부적으로 보긴 하는데 근데 개정 후에는 뭘 본다? 과목을 보기 때문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많잖아요. 우리 애는 수학은 정말 잘해서 수학은 1등급인데 영어는 8등급, 7등급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죠. 왜? 영어 기초 과목 빼고는 안 듣고 다 수학으로 올인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유리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정보가 없잖아요. 표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3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대학 가는 걸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학교 선배가 1.0은 서울대 기계공부를 떨어졌고 1.5가 합격했어. 봤는데 정말 그 물리원 물리투 들었는데 5등급 나왔는데 합격한 거야. 이런 표본이 있으면 밑에 학년이 믿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학년은 표본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회계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회계라를 할 필요는 없어요. 회계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가 내가 정말 수학만 너무 잘해. 그럼 수학 과목 많이 선택해도 되잖아요.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거든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득 보는 애도 있고 결국 대입이 끝나면 손해보는 애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가 폐지되든 되든 뭐 다른 게 바뀌든 안 바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득 볼지 손해볼지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수능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 본인이 뭐 획일화되게 선택을 했던 또는 본인이 정말 잘하는 과목만 선택을 했던 이제 거기서 절대적인 실력을 가져야 된다. 객관적인 실력 결과를 받아야 된다. 내신 등급이겠죠.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받아야 된다. 이게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최초로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해졌어요, 내신이. 그래서 이 설명회를 들어오신 어머님들이랑 이제
요 영상 보시는 이제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영상을 또 올릴 텐데 이런 부분에 조금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확실히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입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요약하면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두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 있고 그건 저희가 지금 판단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은 표본이 없기 때문에 획일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한 획일화 되든 안 되든 선택한 과목에서 최선을 다할 것. 5등급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수강생이 몇 명 없으면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봐라. 좌절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솔생거나 해와이거나 저희가 학교별 하지만 그 담당생이 와서 본인 수학 담당하시는 분은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 개정된 공통수학2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정된 공통수학2 이제 2학기 중간고사는 이 두 단원 시험 치고 기말고는 이 두 단원 시험을 치는데요. 기존과 많이 다르냐고 생각하면 거의 안 달라요. 선배들에 비해서 차이 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경우의 수 단원 문제가 1학기로 빠졌고요. 1학기 때 원래 도형의 방정식을 했는데 2학기로 왔는데 왜 기존이랑 거의 차이가 없냐면 1학기 때 대부분 학교가 이 도형의 방정식을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니까 2학기 때 이게 중간부터 시작하는데 중간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누적해서 한다는 얘기랑 거의 같기 때문에 실은 오히려 시험 범위가 더 줄었다고 볼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공통수학터는 기존과 그렇게 차이는 없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공통수학 1에 비해서 공통수학 2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똑같은 단위수랑 등급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수학 1에는 대부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계산이 많아요. 이차함수 단원 빼고는 대부분 계산이에요. 그리고 한번 예시를 들면 복소수라는 단원을 처음 배우는데 복소수, 허수, 그리고 오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고3 때까지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이 주르기 때문에 뒷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앞단원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사춘기에서 수학시험을 망쳤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이제 공통수학 2에 도형, 함수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고3 때까지 계속 난리예요. 2학기 때 사춘기 와서 이거 공부 안 하죠? 3년 내내 수학 때문에 고생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지금 고3들 수능 미적분 28, 29, 30에서 대부분 대학이 갈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합성함수 아니면 역함수인데 합성함수, 역함수를 이때 배우는 그 고3 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배웁니다. 여기서 제대로 정립을 안 하면 고3 때까지 역시나 고생된다. 그래서 공통수학도 엄청 중요한데요. 도형은 당연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도형에서 성적 역전 현상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안심드릴 수 있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중학교 도형 좀 못해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도형은 중학교 도형이랑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을 좀 못해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왜 성적 역전 현상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는 푸는 방법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몇 개의 주제 빼고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무슨 얘기죠? 성적을 잘 받으려면 많이 풀어본 애가 성적을 잘 받을 거라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도형이다 보니까 수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있고 너무 많은 풀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풀이가 있으니까 단순히 반복해서는 성적이 안 오릅니다. 수학에 대한 깊이, 시야 이게 넓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성적이 쭈르륵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적 격차가 정말 많이 나오고 저도 개정 전에 1학기 때 4, 5등급 했던 애들 2학기 와서 1등급을 매년 한 4, 5명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고등학교 원은 또 풀이 방법이 한 90%는 정해져 있어요. 90%는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10%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높은데 나머지 10%가 왜 어렵냐? 자, 이유 때문입니다. 학교쌤이 학교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선생님들도 창작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무지성으로 막 어려운 거 내다가 오류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중학교 내용밖에 안 나와요. 버리겠죠. 6월, 9월, 11월에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가 1학년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6월 모의고사 빼고요. 9월, 11월, 2학년 3월 모의고사부터 벌써 여기서부터 단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75%가 2학기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라 그러면 자이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1학기 때 자이스토리 애들 잘 풉니다. 되게 잘 풉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 순간 자이스토리도 끝내기 힘들어요. 킬러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하는 쌤들도 원해서 킬러 문제 내기 좀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내기가 쉬워요. 어려우니까. 그 가장 많은 킬러 문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만 마스터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집합단원이 있는데 실은 이 집합단원은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상담하러 오면 우리 애가 집합도 틀려와요. 근데 저희 어릴 때랑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첫 단원이 집합이잖아요. 그때랑 달라요. 왜? 집합 내용은 똑같은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집합 빼고는 다른 걸 배운 게 없으니까 집합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여기는 이제 그동안 배웠던 이런 모든 내용을 집합에다 섞어서 냅니다. 섞어서 내니까 집합 문제를 틀리는 게 집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서 생각보다 집합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로 가면은 명제는 집합이랑 비슷해요. 뭐 국어 실력과 연관이 있다 뭐 이 정도인데 뭐 명제는 집합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학년 때 못 잡으면 3학년까지 고생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의외로 쉬워요. 이거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1부터 100까지 있다 치면 이 함수 기본은 말 그대로 1부터 100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유리무리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30부터 시작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70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 방향은 여기서 마스하고 여기서 심한 문제까지 다 공부한다. 이렇게 메인을 주시면 되고 유리무리 함수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함수의 기본 내용이 섞여서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쉽던데 어려운데 어려운 게 이거를 몰라서 틀리는 건지 이 내용이 섞여서 몰라서 틀리는 건지를 조금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중간이든 기말이든 이제 핵심 유형과 기출을 마스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 기출이 여기서부터 어려운 게 다 나오거든요. 전체 모의고사의 75%가 다 후반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학교는 이 근처에 있는 솔센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교과서 중심의 문제도 나오고 기본 기출 중심도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 변형 같은 걸로 좀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원 그리고 도형 함수에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는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공통수학2의 변화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약하자면 공통수학대에 대한 요약은 이거죠. 1학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중요하니까 절대 수학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제가 여기 학교별 설명이 나오지만 제 수업은 최상위권 모든 학교 통합 심화 수업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해화여고는 좀 아쉽게 없지만 근데 해화여고 없다고 해서 해화여고 전교 1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9개 학교에 이게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 20명 그러니까 이제 9개 학교인데 어떻게 전교 1등이 20명이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그럼 이제 27개의 전교 1등이 있고 27개의 전교 1등에서 이제 미적 확통을 또 따로 하는 곳이 있고 전교 1등이 이제 공통 점수가 몇 명 있어서 공통인 애들이 좀 있어요. 100점 만점인 학교가 한두 개 있는데 그래서 한 전교 1등이 합치면 3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제가 뽑았고 기말고사 때는 여기 없는데 19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뭐 해화여고 없는 건 아니고 해화여고 지금 고3 중에서 작년 2학년 때 압도적으로 혼자 전교 1등 한 친구도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교 1등 많은 배출하는 곳 보셨나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명 중에 고3이 10명이 넘어요. 고3이 12명인가 그런데 자, 제가 지금 고3이 100명에서 120명이었어요. 1학기 때. 100명에서 120명 중 전교 1등이 10명에서 12명이 중간기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10%가 전교 1등인 거예요. 제 수업 들으면 10명 중 1명이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2년 전에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10배 늘고 그때는 전교 1등이 한 명도 아니고요. 1등급이 한 명이었어요. 10명에서 15명 사이에 1등급이 한 명이었는데 지금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고 2년 동안 여기서 전교 1등이 2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적이 올랐던 얘기예요. 꾸준하게 성적이 오르고 왔던 친구 또 올리고 왔던 친구 또 올려서 퇴원율이 엄청 낮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성적이 오르냐 보면 일단 최상위권 심화반이라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를 끝없이 해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끝없이 해줘야 애들이 나태해지지 않죠. 그리고 어쨌든 최상위권 반이니까 애들이 공부 의욕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푸시를 하는 편입니다. 숙제도 좀 많은 편이고 끝없이 동기부여를 해서 전교 1등 해봤자 저는 인정 안 해요. 3년 전 수능이 만점대가 좀 적었거든요. 성북, 강북 모든 고등학교 합쳐서 고3 현역 중에 수능 만점이 한 명 있었어요. 미적분. 그러니까 수능 만점 정도는 받아야지 저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만점 못 받으면 저한테 인정 못 받는다.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끝없이 동기부여를 준다. 전교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재수생이랑 경쟁해야 되고 다른 학교랑 경쟁해야 된다. 그런 얘기. 당연히 개념적인 애들이 다 완벽하다고 하고요. 실은 제일 메인이 요건데요. 제가 이제 고3 수업하면은 한 문제 가지고 50분 수업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한 문제 가지고 50분을 푸느냐. 그게 이제 풀이 방법을 7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교과서적 풀이, 객관식 풀이, 서술형 풀이, 그 다음에 주관식 풀이, 이런 접근하면 이런 풀이, 그래프적 풀이, 수식적 풀이 해서 7가지를 설명해 주면 이 친구들이 전교 1등도 20명인데 실은 4등급인 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한 수업에 전교 1등과 4등급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전교 1등도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이 문제를 7개로 분석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근데 4등급도 거기서 들고 가는 게 있겠죠. 왜 7개의 풀이니까 마지막 점점 더 어려운 풀이를 하겠죠. 어려우면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넓혀주는데 4등급도 여기까지는 이해되는구나. 그럼 제가 마지막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들고 갈 수 있는 친구만 들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과 4등급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애들이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통 대부분 수업이 6시부터 10시까지잖아요. 평일이면. 근데 저는 8시간 수업을 해요. 왜 8시간 수업이냐? 4시부터 6시까지 부족한 애들 와서 질문 받아주고 그날 수업을 구성을 다 하고 들어가고요. 10시에 끝나면 12시까지 제가 심화반이니까 마무리를 다 못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마무리 못하는 것도 있고 수업 시간에 하는 말고 다른 거 질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통합반이다 보니까 학교별 자료를 안 만들어주는 게 다 만들어주거든요. 만들어주는 건 그런 거 질문을 또 별도로 해요. 이거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찍어서 보내주고 있어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집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4시간이 아니고 8시간의 수업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돼서 2년이 지나면 애들이 성적이 급격하게 장기적으로 다 상승하는 겁니다. 시험 한 번에 1일 비에 하지는 않고요. 좀 장기적으로 애들 수학 실력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항상 고2, 고3 되면 성적이 폭발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제 1학년 수업은 이렇게 현재 주 1회 수업 2종류고요. 이렇게 2개를 다 들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해화여고만 듣고 이거 듣고 해화여고만 듣고 이거 듣고 솔생고만 듣고 이거 듣고 솔생고만 듣고 이거 듣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이 워낙 다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들을 수 있게 좀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일에는 고쟁이랑 블랙레벨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가 좀 빨라서 다 하진 못할 것 같은데 필요 없는 문제 제외하고요. 정말 중요하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진행할 거고요. 주말은 말씀드렸지만 수능형 문제 자이 스토리를 킬러까지 마무리하고 싶은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이제 보충해서라도 다 진행할 거고 10시 후에 온라인 수업으로도 다 진행할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번 1학년도 고3 때 멋진 성적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요게 제가 진행하는 교재 3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발표를 끝냈는데요. 저는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잠시 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받을 시간 좀 가지고 싶은데 저도 뒤에 이제 수업이 있다 보니 질문을 받긴 힘들 건데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제가 입시든 뭐든 수학이든 뭐든 다 상담을 드릴 거니까요. 이런 거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뭐 애들이 우리 수업을 따라올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학원 데스크로 문의 주셔서 원장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이제 과목별 선생님 모시고 안내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샘고등학교 수학 2학기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이제 시작부터 제 간단한 소개 방금 드렸고요. 이제 솔샘고와 성신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샘고 수학 시험의 특징, 그리고 솔샘고 내신 대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수업 관련돼서 간단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생고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시험, 이번 1학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뭐 특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았는데 실제로 솔생고 수학 시험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물론 등급 컷이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72, 3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뭐 이제 등급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낮은 점수도 높은 점수도 아닌 뭐 적당한 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24년이죠. 24년 1학기에 비해서는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지만 2학기 중간고사 때랑은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왔고요.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이제 풀이가 대부분 조금 귀찮고 길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생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 자체도 난이도 중상 문항들을 이제 고반복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에는 이제 마풀 교과서로 이제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지금은 마풀 시너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솔생고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청 문제에서 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번호대들이 6번, 3번, 24번, 26번이어서 그렇게 고난도는 없었으나 그래도 이제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번 문제, 유사 문제면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에서 요즘 추세가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솔쌤고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은 유형들을 시험에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풀이가 길어지는 문제들을 배치함으로써 시간적으로 학생들한테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당연히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면은 압박감을 받고 이제 뒷부분의 문제들을 제대로 손을 못 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교재와 이 보시면 여기 표기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솔쌤고등학교 이제 내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체 교재를 준비를 하는데 그 자체 교재와 유사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뭐 숫자만 바꾼 정도도 있었고요. 완전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이제 1번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유형들 중에서도 계산이 조금은 더 까다로운 문항들 위주로 선택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난이도를 보시면 대부분 하, 중, 중상 정도가 있고요. 뭐 상문제가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킬러 킬러 문항이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걸 바탕으로 제가 2학기를 대비를 할 때는 역시나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할 텐데 자체 교재는 1학기에 사용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준비를 해서 이제 다양한 유형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로 학생들한테 이제 고반복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을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까다로운 계산도 습관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 솔쌤고등학교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노트를 나눠주면서 오답 노트를 꼭 체킹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틀렸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수업할 때 이제 풀었었던 문제 혹은 틀렸었던 문제들을 다 체킹을 해서 이제 그날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데일리 테스트 본 것들은 학부모님들과 학생이 같이 있는 단톡방에 그대로 제가 사진으로 다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뭐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렸을 때는 뭐 선생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웬만한 건 대부분 다 올리고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2학기 대비하는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풀 교과서 시너지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자체 교재로 다양한 유형들을 다양하게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오답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것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유사 문항들로 오답들을 만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솔셈고 2학기 수학 내신에 대한 이제 대비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뭐 이건 수업 시간에 대한 것들이고요. 여기 오타가 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같이 만들다 보니까 죄송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게 이제 1일 테스트 및 결과, 그리고 매일매일 수업할 때 이제 설명 영상 같은 걸 다 찍어서 이제 학생들 단톡방에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단톡방에 업로드를 시키고요. 업로드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도 모르겠는 문제들 혹은 숙제를 하다가 모르겠는 문제들은 모두 다 카톡으로, 개인적인 카톡으로 질문 받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셈고 1학년 2학기 수학 내신 대비는 이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국어과 강사 정윤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셈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입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목동 김명국어학원에서 중등부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력을 쌓은 다음에 서초 강남 지역에서 고등부 강사로 경력을 쌓고 작년 3월 즈음에 앵콕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콕학원에서 근무를 한 지는 1년 5개월 정도 됐고요. 올해 초에 겨울방학 수강평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강평 이벤트에서 맨 상단에 엄청 길고 자세하게 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영흥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된 친구인데 이때는 영흥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네, 이 수강평을 쓰고 6개월 뒤에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의 아주 자랑스러운 업적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원래는 완전히 노베이스였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그래서 국어과 학원을 다닌 적도 없었고 인강을 들은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2학년 2학기 기말 때 5등급,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4등급이었는데 그 다음에 단 한 달 반 정도 기간에 3학년 2학기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3학년 1학기 기말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자랑스러운 사례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내신은 물론 모의고사 점수도 기존에는 6등급이었는데 지금은 고3 기준으로 2등급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내신 점수뿐만 아니라 수능 점수도 차근차근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면은 새벽까지 시험 전날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질문한 내용을 그 시험 전날 대비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가면서 다른 모든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교 1등 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모습. 시험 대비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 제작한 문제들이에요. 예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독서 시험이었는데 그 수능 특강을 교과서로 해서 그 내용을 변형해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만들어 놓은 예상 문제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제 기출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빨간 줄로 강조를 해놓은 부분이 다 유사한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미리 풀어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이 선택지를 보고 헷갈리지 않고 무난하게 다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생물학 지문이 난이도가 비교적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작한 문제로 이렇게 적중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성고랑 영흥고 3학년 학생들이 제 전체 수강생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 3학년 친구들이 내신이랑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 꾸준히 거의 매 학기, 매 시험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수업에 그리고 자료에 자신이 있다라는 지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개성고등학교랑 영흥고에서 특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개성고와 영흥고 시험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의고사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형적인 내신식 암기형 시험이 아니라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고력이나 평소에 기본적인 언어 추론 능력을 좀 요구하는 모의고사식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성고와 영문고에서 이렇게 성과가 좋았었다. 그 비결은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단순 암기식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고요. 계속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도 저는 절대 많이 주지도 않고요. 딱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모의고사 많이 풀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최상위권 학생들의 비중이 꽤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요 근처에 있는 해화여고에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전교 1등이 서로 다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솔샘고등학교 1학기 국어 기말고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솔샘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지금 좀 특이한 편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솔샘고등학교는 절대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요번 1학년부터 유달리요. 그래서 선택형 34문항이 나왔는데 인근 학교 중에 문제 숫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성고 이런 공부 잘하는 사립학교보다 문제 개수로 보면 더 많아요. 난이도도 결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뭐 개성고가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서 높은 난이도와 많은 문제 개수를 지금 솔샘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이번 1학년부터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문학의 경우에는 13문항 출제됐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문법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앵콕에서처럼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처럼 모의고사식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다면 여기 나오는 응용 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였고요. 문법이 중요했는데요. 문법의 경우에는 김훈의 남한산성이라고 아무래도 그 조선시대의 배경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극처럼 옛날 말투를 많이 쓰는 소설에서 문법적으로 높인 표현을 분석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킬러 문항이었고요. 아무래도 대체로 문법 개념을 완전히 숙지할 뿐만 아니라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만 문법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등급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허프까지 학문은 무난했어요. 무난했는데 아무래도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경률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률 파트가 출제되어서 열심히 꼼꼼히 외우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좀 헷갈렸어요. 그 정도 난이도였고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남한산성 문제가 출제된 보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왕과 신하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대화에는 높임법이 조금 복잡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 안에서의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요소, 높임 표현을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하지만 여기서 선지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4번을 골라서 틀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임금에게 김류 영의정입니다. 그래서 김류에게 말을 걸 때 어떻게 거냐면요. 영의정 김류라는 말이 나오죠. 영상이 어찌 말이 없는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친절하게 나옵니다. 영상은 김류예요. 김류에게 말을 걸 때 보면은 없는 가라고 하고 있어요. 없는 가. 이 가라는 거는 아랫사람이지만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하계체를 쓰는 게 맞거든요. 없는 가.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거를 헤라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헤라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헤라체를 썼다면 보시다시피 느냐 말이 어찌 말이 없느냐 라고 끝났어야 돼요. 근데 없는 가이기 때문에 하계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쉽게도 여기서 분석을 잘 해놓고 4번 선지가 틀렸다라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근데 이 문항 자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친구들이 억울할 만할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선지에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선지를 보시면 임금은 신료들에게, 신료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다 신하들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신하들에게 헤라체를 사용하고 있다가 맞는 선지라고 출제가 됐어요. 근데 헤라체를 사용하고 있다가 맞는 말이 되려면은 여기서는 헤라체가 아니라 하계체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살짝 모호합니다.
1번이 맞다면은 여기서 없는가라고 사용하고 있는 하계체를 쓰고 있는 부분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짝 모호한 선지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4번 선지에서 하계체가 맞다고 봤을 때 지금 정답 자체는 5번이거든요. 5번에서 보시면 김상원은 최명길과 동등한 관계이지만 존중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예사높임을 사용했다. 예사높임이라고 하면은 하오체입니다. 하오체를 쓰고 있는지 보면은 김상헌이 최명길에게 지금 말을 걸 때에 예사높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5번 선지 자체는 맞는 말이고요. 틀린 게 지금 2번 선지입니다. 2번 선지인데 김상헌과 최명길이 하우체로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이거예요. 최명길이 김상헌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최명길은 서로 하우체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최명길이 틀린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대 국어로 되어 있는 높임 표현만 보다가 이런 옛날 말투로 되어 있고 대화의 맥락도 조금 복잡한 긴 지문에서 이 하오체를 읽어낼 때 최명길이 김상원에게 말을 건네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좀 긴장하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문항에서 1번 선지와 4번 선지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선지 출제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 배점도 3.3점으로 전체 문항 중에서 배점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틀린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도 해봤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문항이요. 19번 문항이 화법과 작문 문항인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나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 부분은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공손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쉽기는 해요. 3번 선지 보시면 다음에도 기회만 주십시오.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전혀 공손하지 않거든요. 전혀 공손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 넘치는 요즘 MZ세대 같은 그런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공손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친구가 풀 때 여기서 1번을 골랐거든요. 지금 1번을 골랐을 때 이 친구는 왜 1번을 골랐냐면은 여기 어디를 봐도 공손함에 대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풀 때 친구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잠깐이면 돼라는 게 이것이 자신의 이익은 낮추고 상대의 부담도 낮추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낮춰서 상대방 이익에 높이는,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잠깐이면 된다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이 3번 선지에서 멋지게 해내겠습니다로 끝내면 안 되는 게 뭐 감사합니다라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겸손함의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풀 때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 기본 개념 숙제가 꼼꼼히 되지 않았다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문항이 이제 배점도 이 문항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가장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였어요. 문법 문항 중에서 킬러 문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어느 부분이 함정이었냐면요. 디귿에서 보시면 이 친구는 제대로 풀었어요. 맞췄는데 디귿에서 보시면 서술어로 쓰인 동사는 는이나 니은 등을 통해서 종결형의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학교랑 그리고 학원에서 교재를 통해서 배울 때는 종결형의 현재 시제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라고 배우냐면은 는이나 니은은 관형, 사형, 전성엄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때 친구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게 이거 분명히 관형, 사형, 전성엄인데 종결형의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쓰여있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종결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어마럼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마럼이 안에 전성어미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종결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문장을 끝내는 표현이라는 의미인데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표현이다 보니까 혼동을 좀 일으켰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종결형이라는 표현이 학생들의 혼동을 유도하는데요. 또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했다시피 어마러미의 하위 개념이 종결형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풀 때 이 친구는 그래도 꼼꼼히 잘 적용해서 풀었습니다. 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 부분이 지금 종결형이다. 그리고 맨 끝에 기쁘다는 종결어미라서 완전히 종결하는 표현이고요. 친구는 여기다가 제대로 분석을 하고 풀었는데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종결형이라는 표현만 보고도 어말어미구나. 그래서 전성어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솔샘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과 달리 학생들에게 다소 사고력이라거나 아니면 응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식으로는 내신을 대비하기 힘들고요. 공부를 좀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자체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1등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솔샘고등학교 국어 1등급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에 그 친구들이 공부를 지금 꽤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가려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인근학교 중에서는 사립고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뭐 신일고 혹은 개성고 이런 학교를 제외하면요. 2학기 국어시험도 따라서 프린트 중심으로 아주 높은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간고사에서는 지금 한글 맞춤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중세국어가 출제 예정되고요. 1학기와 마찬가지로 이 한글 맞춤법이라거나 중세국어가 등급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따라서 문법 파트 중에서도 2학기에 출제되는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는 지금까지 모든 1학년 고등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국어 포기하는 친구들 정말 많고요. 어려워서. 따라서 철저히 예습해야 됩니다. 철저히 예습하고 개념을 미리 숙지해 놓으면 높은 등급 받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부하면 됩니다. 문법은 정말 하는 만큼 나오거든요. 정직하게. 이 부분은 이제 제 수업에서 결석자 보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불가피하게 결석하거나 시간표 맞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거의 매 수업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례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2학년부터 들었어요. 제 수업을. 그래서 2학년 3학년 내내 내신 정규 10위권 유지했고요. 모의고사는 원래는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 영어고등학교 3학년 친구는 정규 1등도 했고요. 영상으로만 수강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은 제가 그만큼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제가 얼굴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영상만 보내줬고 카톡으로만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그만큼 수업 자체가 퀄리티가 있다. 그래서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모의고사 1등급 혹은 내신 정규 1등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수업이다 라는 지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수업 안내입니다. 솔샘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표는 금요일 4시부터 9시까지예요. 5시간 수업이고요. 이 시간에는 확인학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따로 그 국어 학원을 올 필요는 없고요. 다만 금요일에 학교 끝나고 솔샘고등학교 이제 3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4시까지 여기에 와서 금요일은 아예 각을 잡고 9시까지 쭉 국어 공부를 하고 끝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질의응답인데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원 통해서 저희 학원 대표번호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욱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콕에서 솔샘고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영어 1학기 기말고사 분석과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요. 솔샘고 기말고사 총평가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적중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말이라는데 중간고사 대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전략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솔샘고는요. 교과서 3, 4가가 나왔고요. 기말고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평은 24년도 3월과 25년도 6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요, 10문제가 나왔고요. 모의고사에서 20문제가 나왔는데요. 모두 다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좀 많아서 학생들이 좀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하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요,
교과서 3, 4지문과 모평 26지문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데 좀 부담스러웠지만 100% 객관식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제가 2년 동안 솔생고 시험을 보면서 가장 어렵게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은 했는데 기말고사는 다시 이제 솔생고 패턴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내용을 지문을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또 많이 풀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능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객관식 30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휘어법이 5문제 나왔고요. 내용일치가 2문제, 빈칸 6문제, 목적 주장 문제가 많이 나왔죠. 6문제입니다. 요약 1문제, 순서 무감 8문제 나왔고 심경, 함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수능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는 객관적인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중하였고요. 학생들이 느낀 난이도는 모의고사 지문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한 중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중률을 말씀드리면 이건 순서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변형도 없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좀 열심히 풀었으면 다 맞힐 수 있는 네,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는 주제 문제인데요. 이 주제 문제도 제가 좀 문제를 풀었으면 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빈칸 문제도 거의 똑같이 나왔죠. 네, 빈칸이 뚫린 부분이 변형이 없게 나왔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주제 문제고요. 네, 이것도 제목 문제입니다. 이번에 주제랑 제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제가 준 문제랑요. 빈칸 문제입니다. 네, 이건 순서 문제고요. 순서 문제도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맞춰왔습니다. 네, 문제는 1학기 기말고사가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인데 제가 걱정하는 건 2학기 중간고사에 서술형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어떻게 나올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서술형처럼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인데요. 거의 이제 변형 문제입니다. 빈칸을 뚫어놓고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영작을 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요번에 중간고사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구문을 알아야 학생들이 영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서술형에서 1등급이 갈리거든요. 1등급, 2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려가지고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서술형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좀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와도 떨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좀 트레이닝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2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예상 문제인데요. 저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요약 문제인데 네, 요약을 지금 나열해서 서술형 하라는 건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문장을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구문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학생들의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좀 트레이닝을 시켜서 실수하지 않고 풀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온리 솔생고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인데요. 솔생고는 의외로 이렇게 대화문 같은 게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대화문은 따로 문제 같은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주요 문장 서술형을 저는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서 해석만 단순히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그 서술형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을 외워가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학생들한테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한 80% 정도는 주요 문장을 제가 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서술형 빈칸 변형 문제랑 요약 문제를 저는 이 중간고사 요번에 1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서술형 문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 그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날 제가 중간고사 대비를 개강했으니까 벌써 들어갔죠. 그래서 수요일 날 5시부터 9시고요. 토요일은 2시부터 6시입니다. 2시간은 저랑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2시간은 확인학습을 제가 직접 일일이 봐줍니다. 웬만하면 제가 첨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는요, 제가 수요일 날 4시부터 10시까지 와라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도 1시부터 7시까지 제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때 되면 힘들어합니다. 근데 네, 저는 공부는 엉덩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가 더 책상에 잘 붙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냐가 저는 1등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는 좀 힘들어도 제가 이 시간에 공부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온리 솔생고에 맞는 퀄리티 있는 자료를 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솔생고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설명회를 했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앵콕에 전화를 하셔서 솔생고 담당 선생님을 바꿔달라 하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샘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강경림입니다. 통합과학 1 기말고사를 분석해보고 2학기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기말고사는 총 객관식 24문제로만 출제되어서 체감적으로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의 수준이 아주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객관식으로 출제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어려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쉬운 문제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난이도를 제가 이제 낮은 난이도 하, 중, 상 정도로 매긴다고 했을 때 조금 애매했어요. 완전 하라고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상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주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분류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는 통합과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었고 특이한 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몹시 어려워하기 때문에 인 것 같은데 복잡한 계산 문제 없이 역학이라든지 이런 파트가 시험 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를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고 정성적인 관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A가 변할 때 B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같은 성질 같은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은 단원에서 요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잘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구과학이 조금 어렵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영역 대비 자료 해석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에서 통합과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료들, 지구과학 선택 과목에서 사용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출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물리 같은 경우도 계산 문제가 아니라 중력의 성질을 이제 지구주위를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계산 없이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여기 있는 자료가 지구과학 자료들이거든요. 지구과학 문제 자료들인데 다른 것들 대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알려진 문제이긴 하지만 지구과학의 내용을 충분히 지진에 대해서 그리고 지진의 깊이와 해구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이제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경계가 어딘지 판단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쉽게 풀리지는 않은 학생들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 P파와 S파로 나눠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둘 사이에 시간지연이 발생했을 때 그 시간지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자료를 선생님이 학교에서 따로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주로 이제 지구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을 때 자료들이 조금 보여서 지구과학의 수준이 가장 높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학기를 대비할 때도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 같은 것들은 계속 아주 치밀한 계산보다는 성질,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구과학은 이제 자료 문제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2학기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 조금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열심히 연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완전히 되게 낮은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지 조금 고득점을 맞을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솔샘고등학교가 1등급 컷이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1등급 컷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학기 때 조금 혼자 공부하느라고 통합과학 성적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1학기 때는 조금 저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2학기 때는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등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2학기의 내용들은 1학기 때 양 대비 아주 어려운 분량들이 줄어들고 주로 암기 과목이 많이 출제될 거기 때문에 2학기에 통합과학 2에서 높은 점수를 등급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솔샘고 하교 후에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은 4시에서 7시로 잡고 있고요. 월요일에 방과 후에 바로 학원으로 오게 되면 4시 정도의 아이들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게 끝난다면 수업 시간 조금 유동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은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시간의 확인학습을 이제 시험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4개의 단어를 제가 압축해서 아이들과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끝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2학기의 시험 대비를 위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수업을 나가고 테스트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확인학습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해오면 다음 시간에 다시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교재로서는 저희가 통합과학도 기본교재로 완자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1등급 만들기랑 완자 기출필기라는 교재를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만들기가 일반적으로 보통의 난이도 정도에서는 내신 대비하기 가장 무난한 난이도의 교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완자 기출픽은 그 중에서 좀 자료 해석이 필요한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하고 싶을 때 이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재는 3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매 시간 그 외에 시험 대비 자료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확인학습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월요일에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복습을 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모르는 걸 찾아내야 그 다음에 확인학습에서 그걸 이제 다시 보완하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학습 시간을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사회, 그리고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남택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명회 와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서 함께 호흡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살펴보게 될 통합사회 한국사 과목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사회의 교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합사회가 1과 2 이렇게 두 개로 과목이 분리되면서 1단원, 그러니까 1학기 때의 단원과 2학기 때 단원은 이제 명료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작년과 다르게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자, 나눠진 결과를 봤을 때 1학기 분량보다 2학기 분량에서 조금 더 어려운 단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학을 막 한 학교들의 사회선생님들이 2학기 때는 조금 더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요 여름방학 수업을 진행하던 학생들한테도 좀 듣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2학기 때 과목들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파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1학기 때에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사회탐구 9과목의 어떤 개념들을 확장용으로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그걸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했던 학교들 많이들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신일고,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삼각산고도 난이도를 좀 높여서 문제들을 냈고요. 영훈고 같은 경우에도 사회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기 때는 그럼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부터 5개의 단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단원이 가장 어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을 때 저는 1단원, 2단원, 3단원 그 중에서도 3단원이 가장 난이도가 있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1학기 때처럼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나누어져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단원을 아마 처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내용이 들어있는 4, 5단원을 중간 기말로 하나씩 나누고 요 내용들을 함께 확장하는 방식으로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 3단원 중에 한 단원 반 정도씩이 중간고사에, 그리고 4, 5단원의 하나가 중간고사에, 나머지를 기말고사에 이런 식으로 분배하지 않을까. 또는 통합사회 선생님이 3명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1, 3단원 또는 4, 5단원을 한두 명씩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 2, 3단원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건데 어떤 것들이 있기에 어려울지 한번 좀 보도록 하면요. 자, 1단원은 인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등 3대 혁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세계사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헌법 체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삼권 분립을 만들고 국가 기구들 간의 견제 기능을 만들어놨어. 각 기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과 견제를 하고 있는지 권한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로 확장이 될 수 있어서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또한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방식 중에 하나인 선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선거가 될 수 있는가, 이른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개념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계산하는 도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난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었던 세 학자가 있어요. 홉스, 로크, 루소라는 학자들의 사회계약서를 구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마 확장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2단원에서는요,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마이클 샌들 선생님의 책 많이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유주의 정의관, 공동체주의 정의관,
정의관, 이런 정의관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 정의관뿐만 아니라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란 무엇인가, 교정에 있어서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탐구해서 지금 생활과 윤리 과목에 정의관으로 확장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불평등과 사회복지제도 같은 제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는 모두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문제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그동안 수능에 기출됐던 문제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도표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불평등과 사회복지제도에 관련 문제입니다. 사회불평등은 과거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선을 계산하는 도표 문제로 통합사회를 선택한 친구들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주제라면, 최근에는 사회복지제도의 종류와 그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수급자들의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최근의 킬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기존 사회문화 과목에 도표 문제로 확장한다면 많이들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개 단원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3단원이 있는데요. 3단원은 기반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의 역사, 세계사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들이, 이후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분업과 국제협력이라는 무역관계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구조를 계산하는 우위론을 계산하는 문제들까지 계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단원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특징이라고 하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들, 예금, 주식, 그리고 또 채권과 같은 상품들의 특장점들을 비교하는 문제,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개인의 자산 개념, 자산 계획을 수정해야 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금리, 그리고 물가, 그리고 환율이라고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금리, 환율, 물가는 경제라고 하는 수능 시험 과목에서 다 각기 하나씩 도표를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소주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경제 파트를 심화하시겠다라고 하면 비교우위 그리고 기회비용 구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금리, 환율, 물가 변동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기존 경제 과목의 문제들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단원이 아무래도 계산과 그리고 또 도표를 이해하는 능력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예 기본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4단원, 5단원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될 것 같아요. 세계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지역화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요거는 3단원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사 부분에서 이제 평화를 의미하는 남북 분단, 6.25 전쟁,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을 거쳐서 고착돼야 하는 분단 관계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영토 갈등과 역사 갈등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기호화시켜서 내용과 일치시키게 하는 문제들 따라서 지도를 해석하는 능력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경제는 나는 계산하는 건 더 쉬웠던데 나는 오히려 지도 보고 그 다음에 역사 내용 나오는 게 싫어 라는 친구들도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와 한국지리에서 각각 다루고 있던 경제지리라는 파트들이 여기에서 주로 활용이 될 거예요. 자,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 그리고 지역의 산업의 특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국내로 살펴보는 내용으로는 각 도시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삼각산고 중간고사에서 백지도를 주고 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한테 특정 영역, 경상도 지역에서만 낼 거야 라고 미리 선생님이 한정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이 전국에
지자체들을 빈칸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이거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또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지리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에너지 자원의 국제 이동을 살펴보는 거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라는 세 가지 자원을 중심으로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있는가라는 걸 통해서 이 수출하는 국가는 어디고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고 이 정도 교역량을 보여주는 자원은 무엇이고 그 자원의 특징은 무엇이게? 라고 묻는 형태의 문제들이 세계지리 과목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통합사회 같은 경우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마다 어떤 내용을 확장할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에 기본적인 교과 내용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별로 나오는 프린트, 즉 심화 확장된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강의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하는 수업으로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 과목의 내용들에 확장될 수 있는 문제들을 아마 예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달아놨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인권 부분에서 헌법기관의 기능으로 헌법재판소가 시행할 수 있는 위헌법률 심판에 관련된 문제, 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의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파트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할 때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가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들의 입장과 그들에 대한 주장을 확장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 1학기 때 행복단원에서 주로 했었던 방식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평등이라는 파트에서 사회문화 과목에서 살펴보는 빈곤율 계산하기, 상대 빈곤, 절대 빈곤 계산하기 문제들이 이렇게 도표로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만 물어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정책의 각각의 종류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의 비율을 통해서 자료를 옳게 분석한 것을 고르게 하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문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단원의 도표 문제를 열심히 풀어갖고 훈련이 거의 마친 친구들도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는 못해도 2분 이상이 걸리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 파트에서 요거는요, 확장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통합사회에서 그대로 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왼쪽은 바로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자신의 순편익을 가장 높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르게 하는 문제고요. 오른쪽은 국가가 무역에 있어서 어떻게 나누어서 분업해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가라는 비교 우위론을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 요게 이제 더 심하게 확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동아시아 영토 분쟁은 말 그대로 역사적 내용들을 쭉 달아놓고요. 이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럼 각 지역마다 어떤 국가들끼리의 갈등을 벌이고 있고 어떠한 배경하에서 갈등이 발생했는지까지를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사회 과목에 대한 전망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한국사 과목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한국사는 1학기까지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학교별로 그 앞단원에서 전근대 문화 파트들을 거의 건너뛰고 오신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한국사 2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국사 1의 문화사를 또 학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한국사 2 과목은 그 범위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사 1의 문화사를 건너뛴 학교들이 그걸 또 갖고 온다면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국사 2 교과에서는 크게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에서 제일 싫어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그중에 독립군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독립군들의 단체들의 명칭도 비슷하고요. 그들의 활동을 거의 연도별로 암기해야 될 정도로 빡빡하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도로 외우는 것만큼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만 연도로 외우는 것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의 역사학계의 경향상 이 독립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조망하고 한국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자라고 하는 이번 교과서 취지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사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면서 아이들이 그나마 그래도 기본기를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 주로 한능검 유형의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새 내신 문제들을 대비하는 수업들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단원들이 대부분 다 압축되고 분량이 축소됐다면 상대적으로 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파트가 현대사 부분입니다. 현대사를 강화하겠다가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 모토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밀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끔 오늘날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역사야라고 하는 어떤 연결점들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암기가 아니라 본인도 그 상황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 그것들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 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38년도, 1938년, 1942년도에 만들어진 두 독립군부대를 고르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역시도 30년대 이후에 전개된 독립군부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한국광복군,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한 각 부대 명칭들을 일일이 외우게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현대사 문제인데요. 유신체제라고 하는 1972년부터 시작됐던 정치체제 하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유신체제라고 하는 시기에 벌어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용들을 섞어서 만든 문제예요. 프로야구 80년대, YH 무역 79년 이런 식으로 연도들과 최소한 연대를 파악해야지 문화사적 요소와 연결시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아이들의 최소한의 지식들을 높이고 그리고 성적 향상을 돕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기본 개념들을 확립시켜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학교들이 다르고 진도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진도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룹핑한 뒤 공통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는 각 학교별 진도들을 따로따로 나갈 겁니다. 자신의 학교 진도가 아닌 부분을 수업하게 될 때에는 앞에서 배웠던 공통진도의 확인 문제들을 학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조를 바꾸어서 개념 설명과 학습과 확인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별로 진도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제시된 학습 프린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학습 프린트에서 학교별로 어디를 심화하겠다라고 하는 요소들 확인하면 그 요소들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아이들이 그 상대 시간에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심화된 내용들의 자료를 저에게 제공하면 저도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또 추가 문제들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과 문제풀이가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4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학교 프린트 분석까지 해서 심화 문제를 대비해주는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장점으로는요, 바로 문제들을 무한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더 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더 많은 문제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기본 교재 문제도 간신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더 독려해서 문제를 풀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교재를 금방 끝낸 친구들한테는 작년 자료, 심화 자료, 심지어는 어려운 난이도의 수능형 자료까지도 제공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없어서 못 풀겠다,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요령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주는 것, 이것을 제 신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내주시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볼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역시도요, 사료를 활용한 문제들, 특히 한능검처럼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푸는 문제들, 요것들에 관련된 문제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료집이라고 해서 그 시대별로 나올 수 있는 글들, 박스 글들을 모아놓은 자료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통사와 한국사 과목에 한해서는 어쨌든 제가 점수, 좋은 등급을 맞게 하기 위해선 필고사도 중요하지만 수행평가 점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에서 일단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감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와, 거기다가 수행평가가 단순히 만점을 받는데 목표를 가지면 안 되죠. 학종이라는 전형에서 수시라는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들어가는 세부별 특기 능력, 세특도 역시 진로의 방향에 연결되어 있을수록 아무래도 좀 더 명확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방향에 맞춰서 수행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대해서 아이들과 논의하면서 수행 자료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수행 평가 점수 감점을 막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세특을 활용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 목적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등급과 그리고 좋은 생기부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례들이 있었어요. 1학기 때 저하고 수업을 듣던 친구들 중에 학생이 선생님 저 이런 수행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자료를 같이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실내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계열로 진학하고자 한 친구예요. 한국사 교과서 다시 쓰기 수행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내래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준 주제는 바로 삼국의 고분문화. 예전 사람들이 무덤을 조성할 때 그 무덤의 실내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 공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실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형태로 보고서 주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진로를 연계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역시도요, 세특에 넣어주려는 목적으로 자유주제 발표를 하라라고 하는 과제를 받은 친구였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의학 쪽으로 진로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천연두 예방에 나섰던 지석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석영 좋지. 근데 지석영만 하면 너무 다른 학생들도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지석영으로 하지 말고 천연두라는 주제로 확장을 해서 조선 후기 정약용이 썼던 마과회통의 저술과 그 원인부터 해서 지석영까지로 확장을 하는 방향을 하나 제시해줬고, 또 하나는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노상추일기라고 하는 조선 후기 무관이었던 노상추가 전염병들을 겪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일기에 담은 내용이 있으니 이것까지 활용해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진로와 그 진로 방향에 있어서 방향은 맞아도 내용 수준이 조금 너무 떨어지면 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과목까지 다 해주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담당하는 과목만이라도 그 과목의 성적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한 친구들 중에서 성적 상승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100점을 받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 친구보다 이렇게 점수가 중간고사 때 50점대의 점수를 받고 와서 같이 공부한 뒤 80점대까지 30점 가까이 상승시킨 친구, 이 친구가 더 노력하고 더 기특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로부터 성적 상승에 감사를 좀 받았던 친구들, 저는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거다. 물론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시간적으로 또 다른 조건적으로 못한 친구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신경 쓰다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 좀 너무 아쉽긴 해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살펴보다 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좀 안 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또 선생님의 입장은 아니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건 분명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믿고 맡겨주시겠다면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2개의 커리큘럼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은요, 이제 정규반입니다. 제가 5주 특강으로만 1학기 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몇몇 어머니들께서 다른 수업처럼 시험 끝나면 뭐 한 주 정도 휴강하고 바로 이어서 가는 정규반 수업은 없냐라고 문의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범적으로 토요일 날은 정규반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규반은요, 그러니까 회차에 상관없이, 이제 특강과 상관없이 매달 진행하는 반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좀 천천히지만 문제도 좀 확인해 보면서 숨 쉬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물론 방학이 끝나고 바로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크게 개강일은 차이가 나진 않지만요. 그래도 시간적으로는 살짝 줄여서 통합사회는 토요일 2시부터 5시 이렇게 하고, 한국사는 반대로 이제 10시부터 1시라는 오전 시간으로 2개 반을 정규반으로 개설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반은 이렇게 정규반이라면 일요일 반은 5주 특강으로 말 그대로 시험 대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제 확인은 개별적으로 하면서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압축적으로 지식들을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시간짜리 수업으로요. 일요일에는 통합사회가 오전, 그 다음에 한국사는 오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반대로 토요일 날은 오전이고요. 한국사 5주 특강반은 일요일 날 오후에 2개의 타임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 이 2과목, 제가 지난번에 농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학점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저이죠. 둘 다 합치면 수학, 영어보다 학점이 높습니다. 이 높은 학점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고 저와 함께 좋은 성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함께 공부해볼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